이번 시간에는 무한대에서의 극한, 무한대인 극한에 대해 학습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무한대와 관련된 극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 만약 필기 준비가 안 되신 분이 있으면 잠깐 시청을 멈췄다가 노트 필기 준비를 마친 다음에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한대와 관련된 극한을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볼 텐데, 하나는 독립변수가 무한대로 갈 때 그때 그 함수의 극한값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건 그 함수의 극한값 자체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일반적인 극한을 어떻게 정의했었는지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죠. 독립변수 x가 c로 가까이 갈 때 함수 fx의 극한이 L. 네, 이런 상황을 우리 어떻게 정의했었나요? 엡실론과 델타라는 기호를 도입해서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하는데 어떤 델타냐면 such that 어떤 델타냐면 x와 c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고 0보다 크면 fx와 L, 함수값과 극한값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요. 이게 x가 c로 가까이 갈 때 함수값이 l로 수렴한다라는 상황을 풀어 쓴 거예요. 자, 무슨 뜻인지 한번 다시 그림을 가지고 해석해 볼까요? 자, 여기 x가 c라는 값에 점점 가까이 갈 때 함수값은 l에 수렴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그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x가 c에 점점 가까이 가면 대응된 함수값은 l에 수렴해요. 자, L에 수렴한다. L에 가까이 간다. 우변을 우리 어떻게 표현했냐면 함수값하고 L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 다시 말하면 함수값이 L-엡실론, L 플러스 엡실론. L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뜻이에요. 자,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엡실론이 아무리 작더라도 L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이라는 작은 범위를 설정해 놓으면 이제 함수값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언제? x가 c에 점점 가까이 갈 때. x가 c에 가까이 갈 때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c 근처에서 마찬가지 이 부등식을 다시 풀어서 보면 x가 c 마이너스 엡실론부터 c 마이너스 델타부터 c 플러스 델타라는 범위죠. 그래서 c를 기준으로 c 마이너스 델타, c 플러스 델타라는 작은 영역을 선택을 해서 그 영역에 대응되는 부분은 L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 범위 안에 들어가더라. 네, 이게 극한을 우리가 정의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엡실론 아무리 작게 선택하더라도 이런 델타가 존재해요. 어떤 델타? C 근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를 아주 작게 하면 대응되는 함수값이 전부 이 범위 안에 쏙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 수 있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개념을 어떻게 확장을 해볼 거냐면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이 L로 수렴해요.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엡실론 델타로 옮겨 쓸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마찬가지 그림을 그려보면 x가 이제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가 어떤 각 L이 있어서 L에 점점 가까이 수렴하더라는 거예요. 함수는 이렇게 움직여 가겠죠. 자, 이 상황을 엡실론 델타를 가지고 그대로 한번 풀어 써보죠. 자, 그 정의를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을 거냐면, 네, 여기다 써볼까요?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 fx가 L로 수렴해요. 이걸, 앞서 우리 이야기했었던 요 정의를 그대로 한번 옮겨 써볼게요.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exist 델타가 존재하는데 어떤 델타냐면 먼저 결론부터 볼까요? 결론은 함수값이 L에 수렴해야 돼요. 그 이야기는 함수값 fx하고 L하고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서 함수값이 L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 범위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건 똑같죠.
그런데 앞서 우리 생각했었던 극한과의 차이가 앞에서는 여기가 C였었는데 이제 여기가 무한대로 바뀐 거죠. 만약 앞서의 그 정의를 그대로 쓰자면 여기를 x 무한대가 델타보다 작고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야 되죠. 뭔가 이상해요, 그죠? x가 x 마이너스 무한대, x와 무한대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무한대는 임의의 실수보다 더 커서 임의의 실수, 고정된 실수 x에서부터 보면 무한대는 무한히 멀리 있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의는 잘못된 거고 어떻게 써야 될까요? 무한대에 가깝다. x가 무한대에 점점 가까이 간다라는 건 임의의 실수보다 더 크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x가 무한대에 가까워지면 이라는 걸 우리 이런 표현 대신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가 델타보다 크면, 임의의 델타보다 크면, 임의의 델타가 아니라 임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있어서 그 델타보다 x가 더 크면, 그러니까 x가 멀리 델타보다 훨씬 큰 값에 가까이 갔으면, 멀리 갔으면 그럼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 수학에서 엡실론과 델타는 굉장히 작은, 0에 가까운, 0과 비슷한 그런 작은 양을 나타내는 문자로 사용해요. 여기서 델타는 굉장히 큰 값을 뜻해죠. 그죠? 뭐 델타라고 써도 안 될 건 없지만 보통 우리 수학에서 엡실론 델타는 작은 값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델타 대신에 보통 우리 대문자 m을 써요. 대문자 m 또는 경우에 따라서 n 같은 값들을 써서 큰 문자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m이 존재해서 x가 m보다 더 크면 함수값과 극한값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걸 그림에서 다시 살펴보면 우리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이게 함수가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을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 l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미 엡실론을 선택해서 L을 기준으로 L 마이너스 엡실론, L 플러스 엡실론. 요 범위 안에 함수값이 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언제? X가 무한대로 가면, X가 충분히 커지면. 네, 그 경우를 우리 어떻게 표현했냐면, 굉장히 큰 M이 있어서 그거보다 더 큰 범위로 가면, 그럼 그래프에서 이 부분에 되겠죠? 더 큰 범위에 들어가면 이 범위에 대응되겠죠. 그때 대응된 함수 값이 여기 있겠죠. 여기. L 기준으로 엡실론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 범위 안에. 이런 상황을 우리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개념을 이용해서 구체적인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 예제에서 K는 어떤 자연수라고 해요. 그럴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x를 k승, k번 거듭 제곱을 한 거에 역수를 취하면, 그러면 k가 어떤 자연수면 무한대로 가는 값을 거듭 제곱을 해서 하면 분모가 무한대로 갈 테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지를 엡실론과 델타 또는 여기선 엡실론과 m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증명. 자, 엡실론 델타 논법에서 증명을 하기 전에 우리 중요한 단계가 뭘 보일지 한번 써보는 거였어요. want to show. 우린 이걸 보이고 싶어요. 뭐였냐면, 자, 이 상황을 엡실론 m으로 번역을 해보죠.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exist 라지 m이 존재하는데 어떤 m이냐면 x가 m보다 커서 멀리 가면, 그러면 함수가 x의 k승 분의 1하고 여기 극한값 0, 이거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게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증명을 어떻게 했었죠? 증명을 쓰기 전에 먼저 예비 분석을 했어요. 어떤 분석이냐면 이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그런 충분 조건이 무엇인지를 찾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 결론 부분을 먼저 분석을 해보면 x의 k승 마이너스 0의 절대값. 네, 이 절대값은 0,
그냥 x의 k승 이렇게 써도 되겠죠. 언제? 0은 필요 없는 값이니까 절대값이 양수면 절대값 없이 이렇게 쓸 수 있죠. 언제? 여기선 x가 0보다 크기만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걸 우리 어떻게 풀었을 수 있냐면 이거랑 동치인 조건이 x의 k승이 역수를 취하면 엡실론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또는 이것과 동치인 조건은 x가 엡실론을 k승 거듭 제곱 근을 취한 것보다 더 크면 결국 이런 부등식을 우리가 여기다 할 수 있어요. 자, 결국 우리 증명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m을 선택해요. 어떻게 m을 선택하죠? m을 엡실론의 k승 근 엡실론의 k분의 1승을 취하면 어디가 틀렸네요. 자, 여기 우리 x의 k승 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은 걸 같은 부등식으로 풀었으면 역수를 취했으니까 이게 엡실론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엡실론 분의 1. 그렇죠? 그래서 m을 엡실론 분의 1이라는 값에 k승으로 이렇게 선택했어요. 이렇게 선택하면 그러면 x가 m보다 더 클 때 우리 앞서 여기가 m이라 그랬으니까 동치인 부등식 이걸 유도할 수 있죠. 그래서 x의 k승 마이너스 0 이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독립변수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을 계산할 때도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었던 극한 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적어보면요. A는 자연수라고 할게요. K는 실수를 나타낼 겁니다. 함수 fx와 gx라는 두 함수가 있는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 극한이 존재하는 걸 알아요. 또 다른 함수 gx도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 극한이 존재하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극한 정리의 세 번째 성질부터 써보도록 할게요. 그 이전의 건 당연하니까. 또는 x가 그냥 극한 정리의 두 번째는 x가 x 자체의 극한을 이야기하는 거였으니까 그 경우에는 x가 무한대로 발산하게 돼버리죠. 네, 그래서 세 번째 성질부터 보면 함수 fx의 극한을 취하는데 fx라는 함수 자체에다가 어떤 상수 k를 곱했어요. 그래서 x를 무한대로 극한을 보내면 이건 fx의 극한을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따로 계산하고 거기다가 곱해져 있던 상수 k를 곱하면 되더라라는 성질이에요. 네, 4번 그리고 5번 한꺼번에 적어보면 이 경우에는 fx와 gx라는 함수가 더해져 있거나 또는 5번은 빼져 있거나 또 셈 뺄셈에 대해서 만들어진 함수들의 극한을 계산할 때 이 경우도 fx의 극한을 따로 계산하고 그리고 gx의 극한을 따로 계산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성질은 두 함수가 곱해져 있거나 또는 나눠져 있거나 할 때도 극한을 따로따로 먼저 계산해서 연산을 하면 됐어요. 가령 곱인 경우에 fx와 gx가 곱해져 있는 곱으로 표현된 함수, 이 함수의 극한을 계산할 때는 각각 함수의 극한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fx의 극한을 계산하고 또 gx 극한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곱해주면 돼요. 두 함수가 나눠져 있는 경우, 두 함수의 몫으로 정의된 함수인 경우에도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은 두 극한을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gx의 극한을 계산하고 fx의 극한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그거의 몫을 취해주면 돼요. 물론 여기서 우리 분모가 0이 되는 그런 경우는 배제하기로 하죠. 네.
이어서 이런 성질은 함수의 거듭제곱 또는 거듭제곱근에 대해서도 극한 정리를 쓸 수 있었는데요. 거듭제곱에 대해서 극한 정리는 fx라는 함수를 n번 거듭제곱을 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의 극한을 계산할 때는 fx의 극한,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극한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이걸 n번 거듭제곱하면 된다는 뜻이었었죠. 끝으로 fx의 이제 n승근을 취하면 이거의 극한을 계산할 때는 마찬가지 fx의 극한을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거의 n승근을 취해주면 됐어요. 자, 여기서 우리 n승근을 취할 때는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 조금 조심할 게 있었죠. n이 홀수면 이 안에 n승근 안에 홀수가 들어가건 음수가 들어가건 상관이 없었지만, 아니 양수가 들어가건 음수가 들어가건 상관이 없었지만 n이 짝수일 땐 n승근 안에 들어가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음수가 들어가면 그럼 복소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가정을 붙여줘야 됐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극한 정리를 써서 우리 무한대로 갈 때, 독립변수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계산을 해보면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x의 3승 나누기 1 플러스 x 3승이라는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해 보기로 해요.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x 3승 그리고 분자도 x 3승으로 커지는 거니까 사실 그 b만 비교하면 값이 2라는 건 극한값이 2로 수렴해야 된다는 건 알 수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극한 정리를 써서 표현할 수 있냐면 주어진 식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을까요? 분모 분자에서 2x의 3승 그리고 1 플러스 x 3승 분모 분자를 둘 다 x 3승으로 나눠 보겠어요. x 3승. 네, 그렇게 나눠서 표현을 해보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자는 그냥 2가 되고, 네, 분모는 앞에 1은 x 3승분의 1 그리고 뒤에 부분은 사라져서 1로 바뀌겠죠. 자, 여기서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요 부분이 0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분모가 무한대로 커지니까 이 부분 0으로 가고, 결국 이건 1분의 2, 즉 2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다음으로 독립변수는 어떤 유한한 값으로 가까이 갈 때 함수 값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극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밋 fx의 극한을 생각하는데 x가 c에 가까이 가요. 그럴 때 이 함수의 극한이 무한대로 발산한, 무한대로 가까이 가는 것, 무한대로 가는 걸 우리 수렴한다고 그러진 않죠. 무한대로 가는 건 발산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떤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C란 점이 있고 함수가 C점에 가까이 갈 때 그래프가 무한대로 점점 C점에 가까이 갈 때 무한대로 가는 이런 함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이 개념을 우리가 엡실론 델타를 써서 어떻게 표현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그 정의를 엄밀하게 다시 써보면 리밋 x가 c에 가까이 갈 때 fx가 무한대로 가요. 자, 정의는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하는데 어떤 델타냐면 x와 c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아요. 그런데 0보다 커요. 그러면 함수하고 극한값이 가까워야 돼요. fx 마이너스 무한대. 이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야 돼요. 자, 그냥 보통 우리 알고 있었던 엡실론 델타를 이용한 정의, 극한의 정의를 그대로 이 부분을 L이라고 썼었던 걸 무한대로 바꿔 쓴 것뿐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 표현은 틀린 표현이죠. fx와 함수값이랑 무한대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는 없죠. 그럼 무한대로 간다라는 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무한대로 간다라는 건 fx가 어떤 큰 값 m보다 크다. 그렇죠? 어떤 m 여기서 보통 우리 엡실론은 작은 숫자를 나타낸다 그랬었죠.
큰 숫자는 대신에 m 또는 n 이런 값들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임의 엡실론이 아니라 임의에 굉장히 큰 m이 있더라도 임의의 m이 있더라도 이런 델타를 선택할 수 있어서 x와 c와 x가 차이가 델타보다 작으면 그러면 이 함수값이 m보다 더 큰. 네, 그래서 그림에서 살펴보면 먼저 임의의 m이 있어요. 임의의 m. 그러니까 여기 임의의 m이 있어요. 그럴 때 C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만큼 우리 범위를 잡아요. 그래서 C 마이너스 델타, C 플러스 델타. 이걸 작게 잡으면 지금 너무 넓게 잡힌 것 같은데 C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를 아주 작게 잡으면 그럼 그때 대응되는 함수가 이렇게 있겠죠. 그 값들이 전부 임의의 m보다 더 위쪽에 존재하더라는 거죠. 네, 그러면 x가 c에 가까이 갈 때 함수값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x와 c의 차이가 0보다 크다라는 요 조건은 왜 붙었죠? 우리가 극한을 생각할 때 x가 c로 가까이 갈 때 극한을 생각할 때 정작 c에서의 함수값이 무한대가 아니라 어떤 유한한 값에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그죠? 극한은 C점에서의 함수값을 보는 게 아니라 C 근처에 있는 C에 굉장히 가까운 나머지 다른 값들에서의 움직임을 보는 게 극한이었어요. 그래서 X가 C인 경우에는 값이 어떻게 되더라도 극한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를 제외해 준 거죠.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독립변수가 어떤 유한한 값으로 갈 때 발산하는 그런 극한을 정의할 수 있었어요. 만약 이게 무한대가 아니라 여기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썼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임의의 양수 엡실론이 아니라 양수 m이 아니라 임의의 음수 m에 대해서 fx가 그 음수보다 더 작으면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개념을 우리 더 확장을 해서 보면 어떤 경우들이 있을 수 있냐면 리밋 x가 알파로 가요. 그럴 때 함수 fx가 극한이 베타로 가요. 자, 여기 알파, 베타에 알파나 베타가 유한한 경우도 있을 거고 제일 처음 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알파나 베타가 무한이 되는 그런 경우들까지 존재할 수 있어요. 이걸 다 조합을 하면 모두 몇 가지 조합이 가능하냐면 전체 15가지의 조합이 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알파, 베타. 알파가 유한한 값 C일 수도 있고 또는 무한대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도 있어요. 베타, 그 극한 값이 또는 극한 값 L로 표현했었죠. L로 수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알파가 3가지, 베타가 3가지니까 전체 조합하면 9가지 경우일 수가 있는데 덧붙여 뭐가 있을 수 있냐면 C, 알파가 유한한 값으로 가는 경우 C로 그냥 가까이 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C 마이너스 C 플러스 C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가까이 가는 좌극한 또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는 우극한 그래서 알파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전부 5가지 경우에 있어요. 베타는 3가지 조합이 있어요. 이 경우를 전부 다 조합을 하면 우리가 흔히 극한으로 표현하는 이 표현식이 전부 15가지 다른 조합이 있어요. 그거 각각 하나하나들을 전부 엡실론 델타 또는 엡실론과 m을 가지고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가령 예를 들어 리밋 x가 c 마이너스로 가요. c의 좌극한인데 fx가 무한대로 발산해요. 자, 이걸 엡실론과 m을 써서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니까 엡실론이 아니라 큰 숫자 m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임의의 m에 대해서 exist 델타가 존재해서 어떤 델타냐면 자, x가 c 왼쪽에서 c에 점점 가까이 가요. 그 얘기는 x가 c보다는 작고 c 마이너스 델타보다는 크고 그죠? C 왼쪽에서 델타가 점점 작아지면 C에 점점 가까이 갈 거예요.
그렇게 가면 함수값은 무한대로 가요. 임의의 m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fx는 크다 임의의 m. 네, 이렇게 고쳐 쓸 수 있겠죠. 네, 이걸 구체적인 예제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가령 리밋 x가 1로 갈 때 x-1의 제곱분의 1이라는 함수는 무한대로 가죠. 분모 x가 1에 가까이 가면 분모가 점점 0에 가까이 갈 테니까 이게 무한대로 간다는 걸 알아요. 자, 이걸 그러면 엡실론 델타 또는 엡실론과 m을 가지고 증명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증명해야 되는 사실 want to show, 우리는 이걸 보이고 싶어요. 뭐냐면 임의의 무한대로 가니까 m에 대해서 exist 델타가 존재하는데 x는 1에 가까워요. 그 여기는 x와 1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으면 또는 0보다 크면 그러면 함수 값이 무한대로, 즉 x-1의 제곱 이게 m보다 더 큰 이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때 우리 예비 분석은 결론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서 저 결론을 유도해 주는 그런 충분 조건을 찾아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x-1의 제곱이 m보다 크다라는 것과 동치인 그런 부등식을 x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이게 m보다 크려면 x-1의 제곱은 반대로 역수 m분의 1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또는 여기다가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루트를 씌우면 제곱에 스퀘어 루트를 씌우면 절대값이에요. x-1의 절대값이 루트 m분의 1보다 작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다 동치가 되니까 우리가 이걸 증명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임의의 m에 대해서 델타를 어떻게 선택하면 돼요? 이것을 델타로 선택하면 되겠네요. 델타를 루트 m분의 1로 이렇게 선택하면 그러면 x와 1의 차이가 루트 m분의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0인 경우는 제외할게요. 그럴 때 우리 결론 x-1의 제곱분의 1이 m보다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점근선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근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크게 수평 점근선과 수직 점근선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수평 점근선은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여 갈 때 어떤 수평선이 있어서 y는 b로 주어진 수평선이 있어서 함수의 그래프가 저 수평선에 점점 가까이 간다는 뜻입니다. 자, 이럴 때 이 y = b를 우리가 수평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이 되더라 라는 의미는 두 가지, x가 무한대로 갈 때, 독립변수가 점점 커져서 무한대로 갈 때 그때 함수 fx가 b로 수렴하는 경우, 또는 반대로 그래프가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수평점근선이 y = b가 수평점근선이 되겠죠. 즉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가 b로 수렴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두 가지 경우 모두 y = b라는 수평점근선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수직점근선은 말 그대로 점근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x = c 이런 값으로 주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함수의 그래프가 c에 점점 가까이 갈 때, 이렇게 점점 가까이 가거나 또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x = c가 수직 점근선이다 라는 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리밋 fx가
극한을 취하는데 x가 c로 가까이 갈 때. 근데 이게 c로 그냥 가까이 가는 때의 극한이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그런데 지금 여기 봤던 것처럼 x가 c의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때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도 x equal c라는 수직선이 정근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c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뒤쪽에 써야 되죠. c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우극한, 자극한 x가 c로 가까이 갈 때 전체 극한이나 자극한이나 우극한이나 어떤 극한을 취하다 중에 하나, 그들 중에 어떤 거 하나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면 그때 x equal c가 수직 정근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네, 구체적인 함수의 정근선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죠. 가령 fx가 x-1분의 2x라는 유리함수예요. 이거의 점근선을 찾아보고 싶어요. 그럼 주어진 함수를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면 유리함수를 나눗셈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2x라는 다항식을 x-1로 나누면 몫이 2가 되고 2x-2니까 나눗셈하면 2. 그래서 2를 앞으로 뽑아내면 x-1분의 분자에 나머지 2가 남아있겠어요. 실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1일 때 x가 1에 가까이 가면 유리함수의 분모가 0에 가까워지니까 함수는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래서 여기서 수직 정근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x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x가 무한대로 가면 그러면 분모가 점점 커지니까 뒤항은 0이 되고 값은 숫자 2에 가까워지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수평 정근선이 있죠. 실제 이 함수는 반비례 곡선을 x축으로 1,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해 놓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y equal 2라는 게 수평 정근선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미 이 fx에서 x를 무한대로 극한을 보내면 얘가 2로 수렴해요. 또 이미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극한을 보내도 2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x가 1이라는 수평선, 이게 수직선, x가 1이라는 수직선이 정근선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뭘까요? fx 주어진 함수에서 x가 1로 가까이 가는데 1보다 더 큰 쪽에서 x의 1로 가까이 갈 때 1보다 큰 쪽에서 우극한을 취하면 그럼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데 양의 부호를 가지고 있어요. 함수값은 무한대로 발산하죠. 반대로 x가 1로 가는데 좌극한 왼쪽에서 가까이 가면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x가 1로 가는데 1보다 작은 값이면 얘는 분모는 0으로 가지만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체 값이 무한대로 발산해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요. 이때는 fx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네, 그래서 이거로부터 이 함수는 두 개의 정근선, 수평 정근선과 수직 정근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은 무한대에서의 극한, 무한대인 극한을 주제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 개념을 통해 정리해 보세요.